안녕하십니까. 경매 공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번째로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을 분석하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정 지상권이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에 대한 분석 방법,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성립 시기 및 등기 여부,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정 지상권 관련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법정 지상권의 정의를 보면은 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건물과 토지가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기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그 다음에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건물은 건물의 형태만 있으면 되고, 무허가 등기 안 된 건물도 다 허용이 됩니다. 또 임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나대지에 설정된 권리에 그 땅에 신축을 해서 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소유자는 마찬가지로 AA 똑같으면서 나대지에 건물을 신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나대지에 저당을 잡아놓은 사람이 이렇게 건물까지 신축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뒤에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면은 그 낙찰자가 토지만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자가 이 건물은 그대로 기존 소유자한테 그대로 있지만 토지만 경매를 해가지고 토지만 명의가 바뀐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는데요. 이번에는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아까 그 설명과 비슷하죠. 토지만 신축된 경우에 토지만 경매 신청한 경우,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나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돼서 소유권자는 토지 소유자와 똑같은 동일인이 계속 A 동일인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돈을 못 갚아서, 저당 잡힌 채권자한테 돈을 못 갚아서 토지만 경매에 나와서 토지만 낙찰차가 바뀌었을 경우, A에서 B로 바뀌었을 경우,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고 B는 A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B는 A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이 신축된 경우, 토지 건물이 일괄 경매 신청된 경우, 최초에 그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뒤에 그 A라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해서 이렇게 건물을 신축한 후에 그 후에 토지에 저당을 잡힌 채권자가 이때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토지 나대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 신청한 경우에는 다 이제 이렇게 그 함께해서 이렇게 그 토지만 저당 잡힌 경우에 그 뒤에 건물이 신축되면은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같을 경우에는 이때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서 낙찰자가 받아서 이렇게 토지나 건물이 다 그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이때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을 논할 가치가 없다. 이때는 뭐 소유자 같은데 법정 지상권을 뭐 논할 필요가 없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 건물을 멸시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건물 신축한 경우, 이 경우에 또 토지만 경매 신청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애초에 이 나대지에 건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대지에 건물까지 있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건물을 멸시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물론 소유주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소유주는 A 소유주로 똑같고, 그 뒤에 이때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갖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멸시를 됐기 때문에 건물은 경매 신청 않고 토지만 신청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토지만 신청해서 이렇게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제 낙찰을 받아서 토지의 소유자가 A에서 B로 변경됐습니다. A에서 B로. 이럴 경우에 A는 B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A에 대해서 B는 A에 대해서 지료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료만을. 이럴 경우에 본 사례입니다. 그 다음 구 건물 멸실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때 보겠습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 신청한 경우, 이때를 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구 건물이 있는데 구 건물하고 토지의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멸시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고, 물론 소유주는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채권자, 이때 저당권
잡은 채권자가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뭐 일괄해서 할 수 있다고 했죠. 해서 소유자가 안전히 A에서 B로 다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가 뭐 같은 소유자 다른 바뀌었지만 바뀐 소유자가 토지 건물을 다 같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법정 지상권을 논할 가치가 없다. 이때 뭐 법정 지상권 주장할 필요 없죠. 본인한테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 건물의 임차인이 이때는 입주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한 사례. 이때 토지만 경매 신청한 경우를 한번 가정해서 보겠습니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해서 이제 건물이 생성됐습니다. 근데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같게 이렇게 등기가 됐습니다. 그 뒤에 여기에 저당 잡은 채권자가 토지만 경매 신청을 하고 토지만 소유자가 변경됐습니다. A에서 B로 바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법정 지상권이. 아까 설명드렸죠. 이 최초의 저당 잡을 때 이때 건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이때 건물이 없고 신축했을 때 이때는 건물이 없을 때 저당 잡히고 그 뒤에 건물이 신축되고 이런 경우는 A는 B에게 법정 지상권을 주장 못합니다. 이걸 잘 상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B는 바로 A에게 토지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나 지금 토지 인도를 청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건물 철거를 해달라고 지금 하는 이유나 똑같죠. 건물을 철거해라. 나 여 토지니까 내 거니까 여 위에 있는 거는 아무 필요 없으니까 이거 철거를 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잘 보고 이제 경매에 뛰어들거나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토지 낙찰자 우리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어떤 사례를 봤는데, 그 전에는 이제 임차인들이 개입이 안 됐죠. 근데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 항상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문제여서 이제 임차인이 들어왔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을 잡혀서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그 뒤에 이제 건물을 신축해서 A라는 사람이 신축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을 받았다 이 말이죠. 임차인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는 와중에 여기에 채권자가 토지만 경매 신청을 해서 했다 이 말이죠. 이때의 임차인은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 그러니까 이게 낙찰자하고 이 임차인의 관계를 한번 이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임차인의 관계가 어떠냐? 토지 낙찰자 B는 주택 양수인이 아니다. 이런 사례는 이제 대부분 판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판례로. 이럴 경우에는 B 낙찰자는 여기 최초에 땅을 가지고 담보를 이렇게 저당을 잡았으므로 그 뒤에 건물이 신축돼서 임차인 들어온 관계는 하등의 B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 양수인 아니니까
이 낙찰자한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낙찰자 B는 A에게 토지를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건물 철거도 인도하란, 토지를 인도해달라는 그 말이 즉 건물을 철거해달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고 하니까 이 건물하고는 하등의 비낙찰자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 전에 임차에서 들어온 이 임차인한테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차인 B는 대항력도 주장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 건물을 비워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이번에는 또 토지와 건물이 일괄 신청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관계도 이렇게 한번 정립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 뒤에 건물을 신축했고 그 뒤에 이제 이 채권자가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 신청해서 낙찰자가 낙찰 건물을 하고 토지를 다 낙찰을 받아서 소유자가 A에서 B로 이렇게 바뀐 경우입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뭐 소유자가 똑같으니까 자기 토지 위에 자기 건물이니까 이때는 뭐 법정 지상권을 뭐 논할 가치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때는 건물까지 인수했으니까 임차인하고 관계는 건물 토지만 인수한 사람은 아까 그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줘야 된다고 했죠.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소유자가 같으니까 건물 소유자가 같으니까 이 건물 소유자한테 대항력을 갖춥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 C는 C에 대한 어떤 임대 보증금은 인수할 수도 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토지에 저당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이 지어지면서 신축 건물에 보전 등기가 되고 또 저당도 잡히고 경매 기입 등기도 이렇게 돼 있고 등기부에 이럴 경우 그 사이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 이럴 때는 토지 근저당권자하고 저당권자하고 신축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하고 이게 말소 기준이 상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임차인 C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임차인 C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를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건물 뒤에 나온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잡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C는 말소 기준 권리가 상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토지하고 그 건축물에 이렇게 서로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 이것도 좀 말소 기준 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이하다 그 말이고 이때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이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법정 지상권에 대한 분석을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이 있는 나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멸실을 하고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지고 물론 여기에 지금 다 토지와 건물에
토지와 건물에 지금 저당이 잡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건물만 멸실을 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했다 이 말이죠.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토지만 했다 이거죠. 이 건물은 멸실됐다고 보고 멸실됐으니까 이 토지만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토지만 했는데 경매 신청에서 이제 토지의 소유자가 B로 바뀌었습니다. B로 바뀌었고 그런 상태에서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에 이제 아까 임차인 C가 이렇게 임차해서 들어왔다 할 경우에 아까 그 경우를 봤죠. 비교해 봤죠. 임차인하고 이 토지를 낙찰 받은 B와의 관계 이걸 정립을 해봤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이때는 임차인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 이때는 법정 지상권 취득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A는 B한테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 B가 상대할 사람은 A일 뿐이고, 그러니까 B하고 A 관계는 토지와 관계 지료만 받고 하고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A한테 있기 때문에 임차인하고 B와 관계는 토지 그 소유자와 관계는 아무 무관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C와는 무관하다. 그 B하고는. 그래서 임차인은 이 A라는 사람한테 이 건물 소유주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아까 그런 관계를 다시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비슷한 경우에 그 토지 건물을 이번에는 토지만 한 게 아니라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 신청한 경우 이때 보겠습니다. 나대주의에 이제 건물이 돼 있는데 이거를 멸실을 하고 신축 건물이 이렇게 돼서 보존 등기를 하고 다 또 했습니다. 하고 한 상태에서 여기에 저당을 잡은 채권자가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B로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신축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와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때 그 토지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이제 없어지고 멸실되고 새로운 건물이 이렇게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그 사이에 여기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아까 그 토지와 이제 건물은 멸실됐고 토지와 이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상이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토지와 건물이 말소 기준 권리가 이때에 토지 건물이 같이 있었지만 이걸 이제 건물이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입니다. 신축한 경우에 그 사이에 이제 전입자가 있다면은 없다면은 아까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이 토지하고 이 건물이 상이하다고 했죠. 이때는 비낙찰자가 이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때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비낙찰자가 완전히 그 토지 건물 전부 인수한 관계로 건물까지 인수한 관계로 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전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정 지상권 성립 시기 및 등기 여부를 보겠습니다.
에, 성립 시기는 낙찰자의 대금 납부로 소유권이 변동된 때, 낙찰자의 대금 납부로 소유권이 변동될 때 성립이 되고, 등기 여부는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성립되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법정 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됐다 해서 이거 아무 권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린지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법정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지료는 뭔지 보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민법 283조에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은 30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참고하시고요. 뭐 이거는 경매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간략하게 이 권리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뭐 크게 뭐 이게 그 실무에서는 뭐 이게 그 경매할 때는 뭐 불필요한 건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료 아까 그 사용 대가, 아까 그럴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당연히 이렇게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 법정 지상권에 따라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살면은 그건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이득에 대한 어떤 대가, 그게 지료입니다. 지료를 지급함으로써 땅의 어떤 그 요금이잖아요. 지료, 땅의 대가, 사용 대가를 주는 게 지료입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의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의 성격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 바, 지료 산정은 지상의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 토지입니다. 토비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이 제한받는 사항을 감안함이 없이 그 토지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법원 94-61144 판결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판례를 사례별로 보겠습니다. 사례 1.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후 건물이 증개축되거나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나, 법정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까지 그 설명드렸던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대법원 96-40080 판결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두 번째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료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당연히 없겠죠.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 그 약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에 대한 지료에 대한 지급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건물 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정이 없는 경우 이제 돈 받아내기가 좀 이제 소송하고 또 해야지, 서로 합의가 잘 되면 모르는데 합의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2년 이상 그 지료를 안 냈으니까 지상권의 그 소멸 청구를 하면은 그 기각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판례가 내세워졌습니다.
또 억울하면 그 소송해서 판례를 뒤집으면 되겠죠. 이 판례는 대부분 95 다 52864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 3. 나대지상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신축되었고 그 후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 신청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설명되었죠. 대법원 95마 1262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 뒤에 신축 건물을 세워지면은 그 뒤에 그 여기에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 신청한 경우, 토지만 또 낙찰받은 경우, 이런 사례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가지는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 조건 하에서 경매되지 않았다면 건물의 낙찰과 함께 법정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대부분 84 다카 1578 판결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습상 이제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근데 이제 그 토지만 B가 인수를 했다 이 말이죠. B가 받고 그 뒤에 또 건물만 다시 또 그 경매에서 건물만 이렇게 A에서 C로 바뀌고 또 B 토지 소유권자도 이렇게 바뀌고, 이게 결론은 다 바뀌었죠. 근데 바뀌었는데 토지 소유권자, 건축물 소유권자, 건물 소유권자 다 틀리죠. 다 틀릴 경우에 그럴 경우에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 조건 하에서 경매되지 않았다면, 이게 매각 조건을 잘 봐야 되겠죠. 매각 명세서를 잘 봐가지고 매각 조건을 잘 봐가지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법정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C가 법정 지상권도 취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권리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경매 절차에 대해서 해설을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뿐이 아니고 경매 공매에 대해서 경매 절차, 공매 절차, 또 경매 공매 용어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권리 분석하고 권리 분석은 지금까지 이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에 대해서 또 한 몇 차례 경매 공매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참조해서 이렇게 한 10여 차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서울 어느 지역, 뭐 그 다음에 뭐 부산 어디 지역, 광주 어디 지역, 뭐 인천 어디 지역, 이렇게 해서 실전적으로 그 하나 딱 그 중요한 어떤 아무데나 임의적으로 딱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하고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고 또 이게 지금 적정 저 가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실전을 바로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까지 권리 분석한 거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막 넘기지 마시고 한번 그냥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한번 싹 듣고 이렇게 그 권리 분석을 듣고 그 다음에 경매 절차, 공매 절차 해서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을 들으면은 잘 매칭이 될 겁니다. 매칭이 돼서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내가 전국에 걸쳐서 전부 뭐 경매 공매한 또 경험이 있고 또 전국에 대한 어떤
건물 빌딩이나 그다음에 뭐 공동주택 이런 뭐 관리를 한 노하우도 있고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뭐 예기치 못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전부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천천히 이렇게 좀 지루하더라도 지루하더라도 잘 이렇게 듣고 또 듣고 몇 번 들으면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 경매는 이런 것들을 좀 체킹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